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선시대 유교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은 유교라는 어떤 유교철학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유교철학이 조선시대에 와서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유교 철학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어떤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상적으로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성균관의 유학자들 중심으로 주자학이 수용되면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상으로 새로운 학풍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동안에 유교 철학에 입각한 통치 이념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요. 성종 시대에는 문물제도가 확립되었고 유학 사상이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급됨으로써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학 사상이 널리 보급되고 학문적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적들이 이제 보급되게 되는데 유교 경전들이 다량으로 인쇄되고 그래서 1420년에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자들을 우대하는 등 교육 철학이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심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조선 전기 유학 사상을 보면요, 조선 전기에는 크게 조선을 개국하는 데 공이 있는 어떤 훈구파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대했던 온건파들이 어떤 살인파로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조선의 유학은요, 또 특히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 주자학적인 정통성을 강조해왔죠. 특히 사육신과 생육신을 비롯하여 성종 이후에는 4번의 큰 사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 사화림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조선의 유학의 특징인 이 도학파의 의리 정신이 이제 강조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대 사화 이후에 선비들이 이제 살림에서 학문에 전념하는 풍조가 일어나면서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요. 특히 이왕과 율곡이라는 대유학자가 이제 탄생하면서 조선 성리학의 어떤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유학의 조선 유교 철학의 특징인 이 도학 정신에 대해서 도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조선은 유학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건국했다고 그랬죠. 세종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민족의 자주성도 확보됐고 유학 사상을 응용하여 세계적인 수준 높은 학술과 문화들이 막 창조되었고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국권을 세우고 민족사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정몽주 계통의 항맥인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조광조 등은 의리 사상의 전통을 지닌 성리학자들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항건하면서 사육신과 생육신 등의 저리파와도 이제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세종 때부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도학파들은 훈구 세력들과의 갈등에서 4번의 사화를 겪게 되는데 의리 정신의 표상이 된 것은 한국 유학 사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선비 정신 하면 바로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어떤 그 절의 정신 이거하고 이게 이런 정신이 이제 강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학 서상, 도학 정치, 도학 사상의 어떤 도통의 계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몽주를 필두로 해서 길제, 김숙자, 김종직,
그 밑으로 이제 정여창, 김일손, 김경필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시 해제 이현적, 화담 서경덕, 모제 김한국, 정암 조광조 이런 분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이현적 밑으로 이제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선생이 그 계통을 잇고, 그래서 영남아파가 황성이 되고, 김한국, 조광조를 이어서 율곡이 선생과 성원 선생이 바로 기호학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김경필 선생으로부터 신당 정붕, 송당 박영, 송암 노수암, 여헌 장영광으로 해서 영남 쪽에서는 특히 선산 계보로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현재 구미에 가면 성리학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쪽에 대해서 자료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의 이제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조선 유학 사상의 이제 전성기는 고려말 이래로 이제 의리 사상의 항맥으로 이어오는데, 한국 유학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이황 선생과 바로 율곡 이 선생이 계시는 16세기에 송대에 성리학이 전래된 지 한 200년이 경과됐죠. 그때부터 이제 주자의 성리학에서 바로 한국의 성리학으로, 조선의 성리학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뒤로 이제 화담 서경덕이나 일제 이양, 하서 김인우, 고봉 기대성, 우계 성원 등도 조선 성리학을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죠. 특히 조선 성리학은요, 이 인간 행위의 올바른 준칙으로서 그 원리와 근거를 깊이 고민했던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리학 이전의 유학이 실천적 윤리관을 강조했다면, 성리학 이후의 유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등 이기론과 성정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어떤 철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다 더 인간의 내면, 또 이 궁극적인 어떤 진리의 궁극적인 것을 고민했던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조선 유학은 인간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본체론적인 측면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행위 준칙과 규범을 제시하는 바로 현실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 퇴계와 율곡이라는 대유학자들에 의해서 조선의 유교 철학, 성리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선 후기에 큰 전란을 겪게 되죠. 임진왜란과 바로 병자호란을 겪게 되는데, 그 전쟁 이후에 조선 사회에 이제 다양한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은 인조반정의 정당화를 위해서 성리학적인 명분론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이와 기를 둘러싼 이황과 이 선생의 이기론 논쟁을 통해서 도덕성과 수신을 중시하였으며 인간 심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는 성리학이 아주 최고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성리학이 혹은 주자학이 좀 형식화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 조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 명나라 때 혹은 청나라 때 유교 철학이 중국에서도 주자학이 형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변해버린 어떤 그런 변질되는 그런 사조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중국은 왕양명에서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태두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움직임이 변화가 있었긴 했지만 성리학의
성리학의 어떤 특징, 조선의 성리학이 중국의 성리학하고는 다르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고 통치 이념으로서 충분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양명학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작에 대한 학설에 만족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윤유 같은 학자, 그리고 박세등 같은 학자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어떤 학문 사조를 이렇게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내세우기도 했지만 사문난적으로 이렇게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유교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학 사상 이외에도 바로 예학 사상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학은 조선 후기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예학은 크게 두 계열로 또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가래를 중시하는 김장생의 기호예학과 다른 하나는 가래뿐 아니라 국가 제도부터 일상의 의례까지를 다 다루는 폭넓게 연구하는 한강 정구 선생의 영남예학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장생은 학문적 관점에서 예를 시행하는 철학적 근원을 고증하고 정립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정구 선생은 예의 근본이 마음에 있다고 보고 그 마음의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셨는데 특히 소학과 심경 공부를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학에 대한 두 학파의 연구 방향은요 달랐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성리학의 인문 정신을 실천해서 천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특징 중에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상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태극론, 인심노신론, 그다음에 인물성 동의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태극론은 조한보와 이언적의 논쟁인데 조한보는 무국과 태의 본체는 정멸이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이언적은 태극의 본체는 적이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문제로 이렇게 집약되고 있습니다. 인심노신론은 9차례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이왕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인신과 칠정을 기의작용으로 보고 도신과 사단은 이의 작용으로 보는 성운의 주장과 이와 달리 기대승의 입장을 지지한 이의 주장이 달라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물성 동의론은 호랑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인간성의 황폐화 현상이 이제 심화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암이간과 남당 한원진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호로는 주기적 입장이고 낙론은 주리적 입장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 동물과 인간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아마 오늘 같은 시대에는 이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선시대의 또 하나의 사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양명학이 이렇게 전래가 되는데요. 양명학은 이제 중국 유교 철학을 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왕양명에 의해서 이제 창시가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종 때 김세필이라는 분의 문집에 이제 소개가 처음 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을 심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김세필은 북경을 2번이나 왕래하면서 주석서를 많이 구입해 와서 제가학설을 새롭게 연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성룡이 명종 14년에
사은사 일행이 검색을 피하기 위해 강변해 버린 행라 속에서 양명집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전해지고요. 서예집에 이어서 퇴계 이황이 점승록편을 지어서 양명학을 비판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이 많은 이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양명학이 전개된 거는 이제 주로 화담 서경덕의 문인인 남원경은 그의 문인이 더불어 시작되었고요. 이후 최명길은 병자호란 때 주화론을 주장한 정치가로서 이 양명학의 학풍을 형성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 계곡 장유 선생 또는 이제 우리나라 양명학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하곡 정제도 선생이 바로 이제 조선의 양명학의 학문의 체계와 학파 형성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도의 양명학은요, 이광신, 이광사, 이광녀 이 형제들과 이태영 등 문인에 전해지고 이광사의 아들 이영익과 그의 종질 이충익으로 이어졌으며 이충익의 현손 이건창에게 학풍이 전승됩니다. 또한 근세에 정만조, 박은식, 이건방 등도 양명학을 공부했고요. 이건방은 정만조의 당질인 정인보에게 학통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중국 유학 유교 철학을 설명할 때도 양명학은 통치 철학이 붕괴됐을 때 힘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에는 우리가 통치 철학이 붕괴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은 크게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될 정도로 통치 질서가 붕괴됐죠. 남한산성의 인조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지천 최명길 선생이 양명학자인데 바로 주화론을 주장을 했고 최명길의 건의를 받아들여지죠. 이때 바로 우린 이제 양명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들여진 첫 사례고요. 두 번째로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 질서가 붕괴됐죠. 이럴 때 성리학으로서는 나라를 사람들에게 희망적이고 미래를 제시해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양명학자들은 주로 독립운동이 총칼을 들고 직접 대항하는 쪽으로 가고 성리학자들은 자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독립운동 방향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크게 양명학이 두 번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음 김상원 성리학자인 청음 김상원과 양명학자인 지천 최명길의 이 두 개의 시를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도 이 성리학이 추구하는 바와 양명학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잘 비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치마와 저고리는 바꿔 입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으로 규범과 질서를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도라는 것은 현자라도 오히려 잘못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도라는 것은 아무 때나 융통성을 부려서는 안 된다. 현자라도 오히려 잘못하면 그게 융통성이 아니라 편협된 사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도는 모든 사람이 어기지 못할 것이니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붙여 말하노니 아무리 급해도 저울지는 삼가야 된다. 시도 때도 융통성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리학은 어떤 사회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계를 해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학문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잘 업그레이드 돼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 편리하게 살 수 있죠. 그런 사회가 바로 성리학이 추구하는 사회죠. 그러나 양명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천 초명길의 시를 한번 볼까요? 끓는 물도 얼음물도 모두 물이요. 끓는 물도 얼음물도 다 물이죠. 다만 좀 구분이 있을 뿐이지. 근데 성리학의 입장이라면 아마 끓는 물과 얼음물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형식과 규범과 질서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양명학의 입장에서는 끓는 물도 얼음물도 다 물이고 가도 또 갈포도 모두 옷이라는 점에서 같다면 이런 혹대에 따라 다르더라도 마음에 어찌 도에 어긋나겠는가. 그러니까 이 양명학에는 이제 인간의 양심을 어떤 규범이나 질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규범 질서보다 인간 개개인의 양심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서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천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치 질서가 잘 유지되어 있는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최신 내비게이션을 가졌다면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시대가 지나고 쉽게 말하면 구닥다리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와서 업그레이드도 안 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것만 믿고 따라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운전자가 자기의 양심을 믿고 잘 살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어떤 규범이나 질서를 믿고 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양명학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성리학과 양명학의 사상적 가치와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조선 성리학의 사상적 가치를 보면요.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론을 비롯해서 율곡과 우계의 인심노심론, 조선 후기 호랑론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성리학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학설이 제기됨으로써 중국 주자학이 조선 성리학으로 정립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들은 적합성의 극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 유학의 합리적 전통을 형성하였고요. 하나의 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수백 년 동안 비판과 재비판이 연속되는 토론은 세계 어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떤 학문적 풍토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의리사상과 도학 정신은 조광조에 이어 퇴계 이왕, 율곡 이이를 비롯한 조선의 모든 유림들에게 계승되어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요. 한국 유교 철학사의 기본 성격을 형성하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양명학의 사성적 평가는 뭘까요? 바로 조선의 양명학은 중국의 경우와 달리 사회적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소수의 학문적 신념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 유교 철학사에서 양명학의 세력이 작았다 해서 그 영향력을 가볍게 볼 수는 없죠. 주자학이 정통사상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의지와 마찬가지로 학문에 대한 자율성을 추구하는 의지는 조선 근세사상의 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실학과 서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학에 있어서 정약용, 이이, 홍대용 등과 서학에 있어서 권철신이 바로 양명학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의 힘을 발휘한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과 평자호라는 기간, 그 다음에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본격화될 때 사회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 혼란한 야기되지 않을까. 그럴 때 바로 통치 질서가 혼란할 때 이 양명학이 한 번 더 힘을 발휘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조선 시대의 유교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학과 그다음에 근현대 유교 철학, 오늘날까지 유교 철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